180km, 290km급 유도탄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돈 2조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사우디, UAE, 루마니아 등 43개 나라의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이 찾아 우리 무기 도입을 타진합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우리 방산을 표현하는 용어로 소총에서 전투기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레토릭을 많이 쓰는데 우리 모든 장병들의 기본 무장, 그 단순한 무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방과학의 모든 첨단적인 요소가 다 모여든 게 전투기, 그게 KF-21. 우리는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들고 있는 나라고,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자주국방이 되는 거고, 그걸 산업적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니까 이제 방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방산의 인기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방산 수출액이에요.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1억 불, 30억 불, 그다가 2021년에 72억 불, 10조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 이전까지는 단건으로 한 1조 정도 수출했다면 큰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뉴스가 안 돼요. 1조짜리는 적어도 3, 4조는 돼야 그래도 관심을 끊는 그런 방산 수출이구나. 그 정도로 시장이, 우리 방산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계기가 2022년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옆에 폴란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굉장히 큰 안보적인 그 위협을 느껴서 그때부터 군비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K방산 잭팟이 터져 버리죠. 그래서 2022년 수출액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173억 불, 우리 돈으로 20조. 2023년에도 150억 불 이상이 됐고, 올해도 아마 폴란드 수출이 됐고 사우디 수출되면서 이 150억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 수출액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8위 정도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은 각국이 뭘 하겠어요? 무기를 구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무기를 사겠다고 했을 때 뭐 준비됐던 무기를 누가 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돼요. 어떤 나라가 전차 10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찍어줘 버려요,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있는 생산 여건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잭팟 터진 게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속 전운이 감도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나 뭐 그런 나라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얼마 전에 우리 LIG 넥스원에서 만든 천궁2 중거리 요격 체계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그게 한 4, 5조 될 겁니다. 냉전이 벌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군비를 굉장히 증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토가 미국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유럽 국가들이 특별하게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진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는 냉전이 끝나도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안보 불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큰 안보적인 그 위협을 느껴서 그때부터 군비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수요가 있을 때 생산 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바로 팔 수 있죠. 어떤 나라가 전차를 사겠다 하면은 전차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팔아달라고 하는데 전차 달라 그러는데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K2 전차는 지금 생산 능력이 월 10대 이상이에요. 만약에 수요가 더 들어와 가지고 물량이 더 필요하다, 방사청에서 이거 현대로템은 20대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방사청의 판단이고, 독일의 레오파드도 월 10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랑 좀 달라요. 전차의 골조를 기존에 있던 낡은 레오파드의 중고 골조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구성품을 넣어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신형차가 아니에요, 레오파드는. 그러니까는 생산 능력이 우리보다 한 20-30% 떨어진다고 이렇게 봐도 되죠. 다음에 에이브람스는 신차 양산 안 합니다.
창정비라고 해서 대규모 정비인데 창정비하면서 기존 전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지 신차 양산은 안 해요. 다음에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차 양산 안 하고 창정비만 하면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디에서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 수요에 될 수 있는 전차는 K2 전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준비된 그런 전차다. 저는 K2 흑표 전차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K방산의 상징적인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흔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국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폴란드에서 굉장히 큰 훈련을 해요. 그게 드래곤 24라는 훈련이 벌어지거든요. 그 훈련에 서방의 모든 전차가 다 동원이 돼요. K2 흑표, 이거는 우리 육군이 가져간 게 아니라 폴란드한테 지금 수출해서 몇십 대가 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격을 또 합니다. 우리 K2의 성적은 90%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통 장치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우리 K2가 가장 높았다는 거는 이미 그때 거기서 정평이 나버렸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동을 해요. 경사로 기동해서 K2의 힘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 몇 킬로짜리 죽음의 꼴딱고개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K2 완샷에 쉬지 않고 올라가 버렸대요. 그것도 직선으로. 이게 힘들면은 지그재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직선으로 쫙 올라가고 다른 전차는 아무것도 못 올랐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하지 않겠어요? 뭔가 더 다른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폴란드 전차병이 어떤 기행을 벌이느냐, 경사로를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멈춰요. 얘가 이게 올라가다가 멈추면은 다시 올라가려면 더 힘들거든요. 이게 다른 전차 같으면 뒤로 흘러요.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묘기를 보여줬다고 해요. 이 K2 전차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동계 시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최종 후보로 올랐던 게 우리 K2 흑표하고 독일 레오파드, 세계적인 전차예요. 우리 또 독일 하면은 전차의 나라잖아요. 2차 대전 때 전차로 쓸어버렸으니까. 평가는 두 가지예요. 사격 능력하고 그 다음 기동. 5발 쏘아서 3발 맞춰야 돼요. K2는 3발 쏘아가지고 3발 다 맞췄대요. 근데 레오파드는 한두 발 놓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격 평가에서 K2가 이겼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좋냐?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라고 자동으로 표적을 잡고 그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차병이 앉아가지고 표적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알아가지고 표적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 표적이 맞다 하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뒀죠. 그 기동은 어떻게 했냐면 사격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 일정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치러진 거죠. 근데 우린 이겨야 되니까 또 우리는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막 밟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밟았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육군에서 겁난 거야. 야, 저 차 뒤집히지 않을까? 레오파드에 비해서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속도 알만큼 봤다. 줄여도 되겠다 해서 속도를 줄이라고 달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기동 성적도 우리가 앞선 거죠. 그러니까 전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 능력, 사격 능력에서 노르웨이 그 설원, 그 겨울에 우리보다는 훨씬 추울 테고 눈도 1.5m 쌓여 있는 완전히 설원이에요. 거기 우리 전차가 가가지고 이런 성능을 발휘했죠. 우리의 기술력이 이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겨울에도 잘 달리는 전차를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계절을 생각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운 나라 이집트 가서도 잘 달려요. 이 차가. 이게 K2가 그 레오파드를 잡은 에피소드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 따냈나요? 레오파드라는 세계적인 전차를 사격에서 그리고 기동에서 완전히 따돌려 버리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그때 노르웨이는 뭘 선택했느냐. 레오파드를 선택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레오파드 독일 거지 않습니까? 독일의 정치력이 유럽에서는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산이 그런 기본적인 기초체력, 경쟁력 말고 좀 가졌으면 하는 게 국제정치력이에요. 국제정치력. K방산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3+1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술력, 그러니까 우리 무기들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그런 점이 있고, 다음에 저렴한 가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적당한 가격 받습니다. 다음에 생산력, 다른 그 경쟁국들의 방산은 우리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우리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요구한다 하면은 우리는 즉각 만들어줘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범정부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1의 1입니다. 범정부적 지원은 뭐냐면 방사청은 원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방산수출 지원이니까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고, 국방부나 각군 지휘부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방산 마케터 역할을 해요. 이런 게 우리의 방산 수출의 경쟁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 3+1 경쟁력과 좀 상충되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 정치력, 우리는 그런 국제 정치력이 없어요. 아직은. 방산 무기 시장의 한계라고 하면 일반 상품과 너무너무 다른 게 이 무기거든요. 이를테면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었다, 품질 좋고 가격 싸다 하게 되면 미국도 살 테고, 러시아, 중국, 뭐 이란, 시리아 다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나라들, 어떤 나라도 우리 무기 안 삽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무기를 못 팔아요. 미국은 애초에 자기들이 좋은 무기 만드니까 너네 나라 무기 살 이유도 없고, 또 진입 장벽이 높아요. 무기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서방의 핵심 기술, 서방의 첨단 구성품이 들어간 무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적대시하는 나라고, 시리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그런 한정적인 시장인데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텃세가 있죠. 이번에 폴란드도 그렇고, 호주의 K9 팔 때도 그렇고, 이집트의 K9 팔 때도 그랬는데 현지 생산 조건으로 팔아요. 우리가 만든 구성품, 부품 다 갖고 가가지고 조립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산업을 키울 수 있으니까 현지 생산 되게 좋아요. 특히 EU가 회원국들한테 EU 무기의 쿼터를 20%였는데 그걸 지금 50%로 올리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유럽의 80% 시장이었다가 50%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현지 생산으로 수출을 하면 K2나 K9을 폴란드에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구성품은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거죠. 물론 조립하는 그 단가는 폴란드가 먹는데 그래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 생산 조건으로 팔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가야 되죠. 지금 점점점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잘해버리니까 그런 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군 병력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무인화. 이를테면 우리 국방과학의 모든 첨단적인 요소가 다 모여든 게 전투기, 그게 KF-21. 그러니까 항공기도 무인이고 전차도 장갑차도 무인화 계속 시키고 있고, 그리고 함정도 잠수정까지 다 무인화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럼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군 지휘관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거는 나의 부하들을 이 부하의 가족들한테 안전하게 보내주는 게 그게 네 지휘관들의 가장 큰 목표다. 그걸 잘 유념하고 있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인의 개념은 사실 그런 거죠. 내 부하들을, 내 장병들을 집에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 가족들 품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무인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기산업이라는 게 사실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와가지고 그 플래카드에 노워 적어가지고 전차 위에 올라가 있고 자주포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니까. 그런데 평시에 이런 걸 갖고 있음으로써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침략할 수 없게 딱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리고 한번 대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저녁 6시쯤 지나가지고 사방팔방에서 갑자기 무슨 비행운이 막 날아간다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군부대 전화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고체 로켓 그 ADD 안흥 시험장에서 쏜 거였는데 비밀 사업이라 가지고 아무데도 안 알린 거죠. 근데 왜 그 시간에 쏘았냐? 어민들 활동하는데 지장을 안 주는 시간대 합의 보고 쏘아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녁 시간대. 근데 그게 비밀 사업이라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안 알려주겠어요? 들통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한테 혼란을 줬다고 욕을 많이 했었는데 오죽했으면 그때 쏘겠어요. 자기들도 편한 시간에 낮에 쏘고 6시 되면 퇴근하고 싶죠. 근데 무기는 그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서해에서 쏘아가지고 내륙을 관통해서 동해로 떨어뜨리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서 막 쏴도 돼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해에서 쏘아가지고 우리 국토를 지나가지고 동해에 떨어뜨린다? 우리 그거 못해요. 되게 어렵게 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이런 무기들은 참 그 애환이 많이 깃들여 있는 무기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